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 대교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59분입니다. 저녁 8시가 되기 직전인데요. 제가 자전거로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 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 아차산입니다. 한강 건너 아차산 해발 287m 고지가 보입니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산책로고 또 옆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7월 12일 화요일 저녁 8시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서도 프랑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몽생미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1972년부터 세계문화유산을 선정을 해 왔는데요. 1979년에 프랑스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게 몽생미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문화유산 선정은 1995년에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이 4개가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선정이 됐는데요. 프랑스의 몽생미셀은 프랑스 최초 선정인데 1979년도입니다. 자, 몽생미셀이 어떤 곳이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아실 겁니다. 노트르담의 곱추, 또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 장발장이죠. 이거에 관한 소설을 집필해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된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정치가인 빅토르 위고가 몽생미셀에 관하여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몽생미셀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집트 하면은 피라미드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없는 이집트는 상상할 수 없듯이 몽생미셀이 없는 프랑스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그 명언을 남겼을 정도로 몽생미셀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유명한 유적지인데요. 그러면 빅토르 위고는 어떤 인물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한 3개월쯤 전에 인문학 서적 3번째 출판한 게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볼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거기에도 기술했습니다마는 나폴레옹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내가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나폴레옹이 민법전은 세계 3대 법전으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마법 대전, 함무라비 법전과 함께 나폴레옹 민법전이 세계 3대 법전일 정도로 대륙법계의 뿌리가 되는 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던 1804년에 반포했던 나폴레옹 민법전인데요. 그 나폴레옹이 40번 전투를 했는데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바로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였죠. 아우스터리츠 전투.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 간에 벌어졌던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영국이 승리한 전투가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그게 나폴레옹한테는 쓰라린 패배를 가져왔던 전투입니다. 그게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6주 후에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아우스터리츠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때 프랑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6주 전에 있었던 트라팔카르 해전의 패배의 쓴잔을 이제 극복을 한 게 바로 6주 후에 있었던 1805년 12월 2일의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삼재 전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라는 건데요.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겸 오스트리아의 국왕인 프란츠 2세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간의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게 삼재 전투, 즉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신성 로마 제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고,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정말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그 많은 전투 승리 중에서도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는 오스테르츠 지하철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말로는 아우스터리츠인데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르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하철역 중에, 파리의 지하철역 중에 오스테르츠역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한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입니다.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806년부터 파리의 개선문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아우스터리츠 전투가 일어났던 이듬해인 1806년부터 프랑스의 개선문을 공사를 하는데요. 나폴레옹이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때는 개선문 공사 중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그러게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된 그 기간 동안은 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나폴레옹의 사후에 또 공사가 다시 재개돼 가지고 개선문이 완공된 것은 높이 50m죠. 프랑스의 상징 에펠탑뿐만 아니라 개선문도 있는데요. 높이 50m의 개선문이 완공된 게 1836년입니다. 즉 1806년부터 30년 동안 공사를 해서 1836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그 개선문의 문 사이로 장례식 때 시신이 통과한 인물이 딱 두 인물밖에 없습니다. 두 인물. 누구일까요? 아우스터리츠의 전투의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프랑스의 상징 개선문, 그 문 사이로 장례식 때 시신이 통과했던 두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나폴레옹과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1815년에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상 유배 생활을 했고 5년 반 정도 거기에서 살다가 1821년에 만 52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하고 나서 19년이 지난 1840년, 그 시점은 개선문이 완공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자 나폴레옹이 사망한 때로부터 1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게 1840년인데요.
그 1840년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시신이 세인트 헬레나에 있다가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이다 보니까 영국의 허가를 받아서 시신이 고국인 프랑스로 송환이 됐고, 그래서 그 시신이 개선문 사이를 통과해서 군인 추모 시설인, 우리로 치면 현충원이죠, 앵발리지로 가서 영면에 들게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1840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1885년에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가 사망을 하고, 빅토르 위고의 시신도 그 개선문 사이를 통과하면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선문 역사상 1836년에 완공됐으니까 200년 가까이 됐는데요. 한 200년 정도의 역사상 개선문 사이로 장례식 때 시신이 통과한 인물은 나폴레옹과 빅토르 위고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유명한 프랑스의 저명 인사들이 사망했을 때 왜 거기를 통과를 못했냐면, 그 뒤로 거기에 무명용사의 추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그 문 사이에. 그래서 그 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차량이 통과할 수 없어서 장례식 때 위인들의 시신이 통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하튼 나폴레옹과 함께 빅토르 위고의 시신도 거기를 1885년에 거기를 통과했었을 정도로,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대문호인데요. 레미제라블, 즉 장발장과 노트르담의 곱추 등의 유명한 소설을 집필하셨던 분이고, 서양 문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빅토르 위고인데요. 그 빅토르 위고가 그 몽생 미셀을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979년에 프랑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몽생 미셀에 대하여 그렇게 격찬을 한 겁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몽생 미셀이 있다. 그러면 그 몽생 미셀이 어떠한 유적지인지 지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생 미셀은 이제 프랑스어로 몬, 세인트 미셀의 합성어입니다. 몬, 세인트 미셀. 몬이라는 것은 영어 마운틴, 산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몬은 산이라는 뜻이고, 세인트는 성인, 성 베드로, 성 바울 할 때 세인트, 성인이란 뜻이죠. 그 세인트. 그 다음에 미셀은 미카엘 대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몽생 미셀은 미카엘 대천사의 산이다, 그런 취지인데요. 그 몽생 미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북서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져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이제 전세를 역전시켰던 계기가 됐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프랑스의 북서부 해안 노르망디 쪽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그 근처에, 거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몽생 미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생 미셀은 그 해안으로부터 2km 정도 지점에 그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섬입니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섬이고, 그 바위섬은 해안으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지어 놓은 겁니다. 수도원은 서기 708년에 그 당시에 주교 오베르 주교의 꿈속에 미카엘 대천사가 3번에 걸쳐서 나타나서 거기에다가 그 해안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화강암의 바위 섬에다가 수도원을 지으라고 명령 지시를 해서 오베르 주교가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짓기를 시작했고, 그게 서기 708년이고 공사가 엄청난 세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잠실 나들목을 통과했는데요. 공사 기간은 총 800년 정도 소요될 정도로 장구한 세월 동안 몽생 미셀이 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여기를 배경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신호가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 일배용으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800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몽생 미셀은 그 해안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화강암의 바위 섬에다가 수도원을 지어 놓은 거고, 그 수도원은 100년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100년 전쟁의 중심에 프랑스의 잔다르크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 100년 전쟁의 기간 동안 영국이 프랑스의 몽생 미셀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7, 8차례인가 수차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프랑스의 자존심으로 거기를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몽생 미셀 거기에 수도원은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안에서 현재는 성 베네딕토회 소속의 수도원인데요. 거기는 해안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바닷물이 밀물이 되면은 거기로 통하는 길이 잠기고, 썰물이 되면은 그 해안에서 거기까지 통하는 2km 정도의 갯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갯벌을 밟으면서 수도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생 미셀은 지금부터 한 1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프랑스의 자존심인데요. 그게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에, 즉 1870년대 그 해안에서 그 몽생 미셀에 이르는 거기에 밀물과 썰물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밀물대, 바닷물에 잠겨 있을 때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제방도로를 공사를 했습니다. 1870년대. 그런데 그 제방도로가 그 몽생 미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몽생 미셀은 바다 위에 있는 그 화강암의 바위 섬에 그 고딕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수도원을 지어놨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 섬으로서 유지돼야 그 몽생 미셀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제방도로를 놓음으로써 이제 섬이 안 되고 바로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몽생 미셀의 존재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부터 7년 전인 2015년도에는 거기에 이르는 다리를 건설을 하고 제방도로는 그냥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도원, 그 바위 섬 중심에 고딕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수도원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또 상가 주택들도 소규모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예전에 많을 때는 수백 명이 거주를 했는데 지금은 한 40~50명 정도 소규모의 주민들만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2달 전에 외신에 보도가 되기를 그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외줄타기 고개사가 최장 거리의 외줄을 타는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기록을 자기 스스로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달 전인 2022년 5월 달에 그게 외신 보도에 나왔는데요. 그 경신한 장소가 바로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 근처의 그 해안에서 몽생 미셀까지 총 2.2km 구간에 외줄을 설치를 했습니다. 2.2km 길이의 외줄을 설치했는데 외줄의 고도는
지면에서 100m 정도 고도에다가 외줄을 설치했고, 그 외줄의 길이는 2.2km인데 외줄의 너비는 불과 2cm에 불과했습니다. 2cm. 그 외줄을 그 고객사가 해안에서 출발해서 몽생 미셀까지 2.2km 구간을 그 외줄을 맨발로 건너는데 소요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신이 외줄타기 최장 거리의 기록 보유자였는데 그것을 다시 경신을 했다고 2달 전 2022년 5월 달에 외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몽생 미셀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외줄타기 고개사 세계 기록 보유자가 기록 경신 대회를 거기에서 할 정도로 몽생 미셀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상징이 파리의 에펠탑인데요. 그 에펠탑은 1년에 찾는 관광객 수가 한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까 그 에펠탑이 세워진 지 한 15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 그 철골 구조물이 많이 녹슬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런데 프랑스는 이제 파리에서 2년 후에 파리 올림픽을 진행하는 것을 앞두고, 올림픽 개최를 2년 앞두고 그 녹슨 것을 페인트를 덧칠해 가지고 보수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신 기사가 떴는데요. 그 에펠탑도 굉장히 지금 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에펠탑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년에 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400만 명의 관광객이 바로 몽생 미셀을 매년 40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몽생 미셀은 유명한 관광지고요. 파리에서 떼제베 고속열차로는 한 3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고속버스로는 한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서울 부산보다는 거리가 약간 긴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한 휴전선 정도까지 거리,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몽생 미셀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로 이제 몽생 미셀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라서 제가 수년 전에 책도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몽생 미셀을 단체로 패키지로 자전거 패키지 관광을 하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몽생 미셀을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중국의 만리장성 등을 포함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듯이 세계 8대 경이로운 장소가 있답니다. 세계 8대 경이로운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영어로 이제 그 8대 경이로운 장소 중에 하나가 몽생 미셀입니다. 몽생 미셀이 세계 8대 경이로운 장소에 선정될 정도로 몽생 미셀은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 몽생 미셀을 별칭하는 명칭이 영어로는 원더 오브 더 웨스트입니다. 원더 오브 더 웨스트, 즉 서양의 경이로움이다, 뭐 그런 취지죠. 동양의 반대 서양의 경이로움이다 해서 서구의 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서구의 경이. 그래서 영어로는 원더 오브 더 웨스트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몽생 미셀은 굉장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1979년에 프랑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그의 명언을 할 정도로 몽생 미셀은 유명합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몽생 미셀이 있다. 그 몽생 미셀 아까 어원을 말씀드렸는데요. 모는 영어의 마운틴에서 온 프랑스어로 몬, 산이란 뜻이고, 생은 세인트, 영어로는 세인트, 성인이란 뜻이죠. 세인트, 불어로는 생이고, 그 다음에 미셀은 영어로는 이제 미카엘, 대천사 미카엘인데요. 프랑스어로는 이제 미셀인 거죠. 그러니까 몽생 미셀은 그 노르망디 근처에 해안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화강암의 바위 섬에
건축의 증수를 보여주는 수도원을 지어놨다. 그래서 거기가 미카엘 대천사의 수도원이 있는 바위산이다. 그런 의미의 명칭의 어원이 바로 몽생미셀인데요. 알프스의 최고봉이 몽블랑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인데요. 제가 12년 전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족 여행 때 2010년에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까지 오르진 않고 거기를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 해발 1,030고지에 있는 프랑스의 샤몬이라는 제1회 동계올림픽이 1924년에 개최됐던 프랑스의 샤몬이 해발 1030고지에서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해발 3842m의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갈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려다 보면 해발 4,807m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을 조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블랑이라는 말의 어원도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인데요. 프랑스어로는 몽블랑이죠. 몽블랑의 위치가 프랑스령이다 보니까 프랑스어로 몽블랑이 되는데요. 그 몽블랑이 그 몽생미셀 할 때 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몽은 산이라는 의미고 블랑은 하얀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은 하얀 산이다 이런 의미죠. 해발 고도가 4,807m나 되는 높은 봉우리다 보니까 항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하얀게 되어 있는 산이다. 그래서 하얀 산이라는 의미의 몽블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몬이 바로 산이라는 의미, 영어로 마운틴에서 온 프랑스어 몬이 뜻이 몽생미셀의 몬도 그 해안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화강암의 바위산이다. 그 바위산에 베네딕토 회 소속의 수도원이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겁니다. 자, 이쪽 마무리를 이쪽 가서 하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한쪽에 놓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한쪽에 놓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OECD 국가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세계 1위 높이를 자랑하는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정말 휘황찬란한 불빛을 발하고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반대로 이쪽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입니다. 자, 동쪽 호수와 서쪽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서쪽 호수입니다. 동쪽 호수는 저 건너편에 동호가 있고, 동호의 북쪽변에 지금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기에는 바로 서호 북쪽변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고, 바로 또 그 오른쪽에 송파구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서호의 북쪽변에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 저 롯데월드 간판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이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아니라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인데요. 그건 바로 지금 비추고 있는 서호의 호수 한복판에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향은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인데요. 10여 년 전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입주가 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현재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관중석 스탠드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3, 3호로 스탠드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석촌호수 지금 달리는 분도 보이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부터 오늘 2022년 7월 12일까지 만 20년 4개월 반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해온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한 바퀴가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가 2532m입니다. 자, 조깅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바퀴가 2532m고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입니다. 제가 여기서 20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요. 조깅로 길이 2563m, 조깅로의 폭은 한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레탄 소재여서 탄성이 있습니다. 조깅로 폭은 한 5m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20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를 다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는 총 8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평균 풀코스 완주의 수는 한 4.2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한 67% 정도 거리에 해당되는 한 26,700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훈련 거리는 20년 4개월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한 3.65k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km니까 20년 4개월 동안 매일 평균 석촌호수를 한 바퀴 반 정도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도 3월 14일 제 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공식 대회에 나가면 풀코스 평균 완주 시간은 한 3시간 50분 정도 되는데요. 연습 삼아서 혼자서 달리기를 할 때는 한 5시간 정도 천천히 펀런을 합니다. 달리면서 즐기는 거죠. 즐기면서 달리는 거 펀런이라고 하는데요. 연습 삼아 할 때는 한 5시간 동안 천천히 달리면서 블로그 사진도 찍고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한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저녁 한 8시 50분 정도 가까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약간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기온은 한 27도, 8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덥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복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979년에 프랑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몽생 미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에 완공이 됐고 2017년 4월에 개관했으니까 개관한 지는 5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저 모양이 어떤 모양인 것 같습니까? 제가 제 롯데월드 타워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은 우리나라 한국미를, 한국적 미를 살린다 해서 지필목 중에 붓입니다. 붓 모양이죠. 지필목 중에 붓 아시죠? 붓글씨 쓰는 붓 모양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밑바닥 면적에 제일 아래층이 가장 넓고 가장 꼭대기층이 가장 좁은 면적인데요. 가장 넓은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의 면적이고 가장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크기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가 2016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건축비가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토지값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무려 4조 원입니다. 건축비가 4조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 건축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게가 한 75만 톤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성인의 평균 체중을 75kg로 했을 때 한 75kg 곱하기 1000만 명 하면 75만 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롯데월드 타워의 건물의 무게가 서울시 전체 인구 1000만 명의 몸무게를 합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세계 5위 규모의 높이 123층 555m 높이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가 높이가 555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꼭대기에서 14m를 내려오면 541m 지점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는 가장 높은 지점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구름다리 541m 지점에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전 세계 건축물 중에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541m 지점에 있는 그 구름다리 저 높이 541m는 자,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1년 9.11 테러에 의해서 뉴욕의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는데요. 그 무너진 자리에 재건축을 한 빌딩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높이가 541m 높이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 있는 건축물 중에는 롯데월드 타워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바로 9.11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 세계 무역센터가 재건축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OECD 국가에 있는 건축물 중에는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요.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 541m와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구름다리 541m 그 높이가 동일합니다. 자, 여기 달리기를 준비운동 마무리 운동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관중석 스탠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79년에 프랑스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몽생 미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파이팅! 자,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